여러분, 불과 며칠 전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주식 계좌를 열었는데 화면이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뉴스는 더 끔찍했습니다. 미국, 이란 충돌, 중동 리스크 최고조.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면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을 겁니다.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팔고 보자.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도망가야 하나? 그 순간 손이 떨리면서 매도 버튼을 눌렀던 분들 솔직히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올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공포를 느꼈던 그 찰나, 누군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눈으로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다면요? 이 영상은 단순히 버텨라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10% 찍히던 바로 그 순간, 왜 시장의 돈이 이동했고, 왜 그 공포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폭락장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공포에 쫓겨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포를 이용하는 쪽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그 순간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생각이 아니라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뉴스가 터지자마자 시장은 흔들렸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나면 경제 끝나는 거 아니야? 유가 오르면 기업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공포는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하나죠. 일단 팔고 보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조건 반사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확신을 갖고 팔아버리는 것.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노이즈입니까? 아니면 시그널입니까? 전쟁, 유가, 환율, 속보, 뉴스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장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기술의 방향성 같은 것들은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90%의 투자자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구분할 틈도 없이 그냥 반응해버립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노이즈에는 과하게 반응하고 시그널은 끝까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방금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공포에 팔고 회복할 때 다시 따라붙다가 또 고점에 물리는 것.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 시장을 움직인 것은 과연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시그널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노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전쟁 뉴스, 유가 급등, 환율 변동, 긴급 속보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장을 흔드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짧고 빠르고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유가가 오르고 뉴스는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결론으로 점프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너무 단순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그널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로봇, 반도체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흐름이고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십조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한번 났다고 멈출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이즈는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내일은 바람이 불고 모레는 눈이 옵니다. 계속 바뀌죠. 하지만 시그널은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결국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큰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바뀌는 날씨에만 집중하다가 계절이 바뀌고 있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가 내렸다고 해서
계절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 내리는 비만 보고 끝났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 투자자들은 질문이 다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지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장기적인 흐름을 바꾸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인가? 이 질문 하나로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을 잃는 90%와 돈을 버는 10%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원자차 이야기입니다.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현대차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PER은 5배, 6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잘 벌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 시장은 현대차를 그저 안정적인 자동차 국밥집 정도로 평가했던 겁니다. 맛은 있고 장사는 잘 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과 AI를 중심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가 우리는 앞으로 바퀴 달린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지능을 만든다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류, 공장 자동화, 인간 보조 로봇. 이 시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할 산업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입니다. 현대차는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가상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수백만 가지의 주행 상황을 AI에게 학습시키는 전략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속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격차를 단숨에 좁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 절대 현재만 보고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과거의 현대차는 지금 잘 버는 회사였지만 지금의 현대차는 미래를 바꾸려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가 터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발이 멈추는가, AI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중단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른 겁니다. 노이즈가 가격을 떨어뜨렸을 뿐 시그널은 단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과 AI라는 미래를 먹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 이 구조적인 전환이 전쟁이라는 단기 공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첫 번째 시그널 1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시그널 AI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하고 가장 강하게 올라온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수요는 멈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키워드 바로 HBM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DRAM을 단층 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한 층에 평평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쌓아버렸습니다. HBM은 데이터를 위로 계속 쌓아 올린 초고층 데이터 아파트입니다. 8층, 12층, 16층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놓고 그 사이를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AI의 두뇌인 GPU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즉시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즉,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 수요가 멈출까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멈출까요? 엔비디아가 HBM 필요 없으니 생산 줄이세요라고 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AI 패권은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문명의 방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어를 보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산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기술 격차라는 해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를 먼저 올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반격, 그리고 HBM사입니다. HBM사부터는 구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쌓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베이스 다이라는 핵심 기초 구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때 기초 공사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누가 가장 잘 만드느냐가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동시에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삼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도 우리가 만들고 그 아래 기초 공사도 우리가 한다. 전부 한 번에 맡겨라. 이게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한 번에 더 빠르고 더 최적화된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이 기초 공정을 외부의 TSMC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HBM은 AI의 심장이고 이 수요는 전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의 왕이고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를 노리는 도전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단기적인 공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 바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막상 내 계좌가 10%, 15% 찍히는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1987년 블랙 먼데이를 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무려 22% 폭락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끝났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상승하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입니다. 코스피는 1000에서 280까지 무너졌습니다. 국가 부도, 기업 파산, 실업 대란,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사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산은 이후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멈췄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코스피는 1400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수는 2배 이상 상승하며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매번 똑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단 한 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것은 언제나 공포를 이기지 못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 약한 사람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 이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든 금리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은 시장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 결국 더 큰 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공포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이미 답을 줬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할 것인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시장이 흔들렸는지, 무엇이 노이즈이고 무엇이 시그널인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행동으로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인사이트를 실제 돈으로 연결시키는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증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버틸 시간이 없어서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싸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둘째, 주식 앱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로 바뀝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3%, 5%, 10%. 숫자가 깜빡일 때마다 공포가 커지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산 기업이 10년 뒤 더 성장할 거라 믿고 들어갔다면 오늘의 10%가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본업에 집중하거나 자기 개발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사십시오. DCA, 적립식 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떨어지면 손해가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평소에 사고 싶던 물건이 20% 할인하면 어떡합니까? 더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행동합니까?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래시 이굴, 세일,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할인 행사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올라갈 때는 더 적은 수량을 사게 됩니다. 이 단순한 전략 하나가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복리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쓰지 말고, 쓸데없이 보지 말고, 기계처럼 사 모아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90%를 이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저는 그 변동성을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그 변동성까지 줄여주는 구조화된 해답이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ETF입니다. ETF를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빔밥을 먹고 싶다고 가정해보죠. 시금치, 고사리, 소고기, 계란. 이걸 하나하나 다 사서 준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옆에 완벽하게 준비된 비빔밥 밀키트가 있습니다. 재료는 다 들어있고 비율도 맞춰져 있고 우리는 그저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ETF가 바로 주식시장의 비빔밥 밀키트입니다. 개별 종목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수백 개 기업을 한 번에 담아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SP500.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나스닥 100. 이건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AI, 빅테크 중심의 성장주들이 몰려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수수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0.1% 차이가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면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대표 ETF들은 0.03% 수준입니다. 거의 공짜에 가깝죠. 반면 일부 상품들은 0.5%, 1%까지도 갑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는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ISA와 연금 계좌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컨대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ETF를 매수하면 세금을 미루거나 크게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덜 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ETF로 가십시오. SP500은 안정, 나스닥 100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ISA나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분 동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P500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항상 타이밍을 재려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떨어질 때는 공포에 팔고 다시 오를 때는 불안해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파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제 그 구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또다시 팔겠습니까? 아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10년 뒤 자산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행동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시면 됩니다. 은행 앱이든 증권사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SP500 ETF 한 주를 사십시오. 그 작은 한 번의 행동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10년 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